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앞에서 작은 나라가 어떻게 3번이나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펼쳐진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지혜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 제국과 베트남 사이에 벌어진 3차례의 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1200년대는 세계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시대였습니다. 칭기즈 칸의 후예들이 세운 몽골 제국은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었죠. 고비 사막부터 도나우강 유역까지, 시베리아 평원에서 카스피의 연안까지 그들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마병의 뛰어난 기동력과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한 몽골군은 당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13세기 말 몽골 제국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약탈이나 정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이라는 뛰어난 지도자 하에서 세계적인 통치 시스템과 제국적 비전을 갖춘 거대한 정치기구로 발전했던 것이죠. 1271년 원나라 건국을 선언하고 대도를 수도로 정한 그는 몽골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남쪽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였고 육상 실크로드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역로가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국가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원나라에게 이곳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해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제국의 핵심부를 보호하고 완전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베트남은 마치 견고한 장벽처럼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크기로는 대리국만 하지 않았고 부유함으로는 참파에 미치지 못했지만 베트남은 중국 남부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어지는 군사적, 교역적 통로의 남북 축선상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11세기 이래로 줄곧 독립을 유지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원나라의 평화적 통합 정책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에게 조공 납부를 거부하거나 명령 수행을 회피하는 것은 응징받아야 할 반역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베트남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 왕조 시대의 이 나라는 비록 역사가 짧았지만 미 왕조의 개혁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점진적으로 전문 군대와 정부 소속 지식인 계층, 그리고 송나라와 참파에 대한 여러 세대에 걸친 저항을 통해 단련된 민족 독립 정신을 갖춘 통합된 국가기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전 왕조, 특히 전 타이통과 전 타농 같은 초기 군주들은 원나라 같은 거대 제국 옆에서는 두 가지 길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복종 아니면 완전한 저항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병력을 훈련시키며 종합적 방어 체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흥다오 같은 인물들은 은밀하게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몽골 사신이 도착하여 베트남의 조공 납부와 복종, 군사적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 칙서를 전달했을 때 전 왕조는 굴복하지 않는 가장 단호한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1257년 늦겨울, 몽골군이 최초로 남방 열대 밀림 지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한 인물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들을 격파한 명장 수부타이의 아들 우량하타이였습니다. 이번에 그와 한족 장군 아수리 쿠빌라이 칸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목표는 베트남이었습니다. 1257년 이 작전은 몽골군이 운남을 경유해 남하하면서 라오카이 고개를 통과해 베트남 국경을 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된 공격 노선은 차오강을 통과해 랑선 박장 지역을 타격하여 동북쪽 국경지대의 방어선을 신속하게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랑소이 방어선을 뚫은 후 계속해서 케바스로 쏟아져 들어왔고 임시로 만든 대나무 다리로 까오강을 건넌 뒤 응안 푸엉 듀오옹 지역을 공격한 후 두 방향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익숙한 번개 전술을 사용해 신속하게 공격하고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원군은 중장갑 기병과 장거리 공병을 결합하여 폭풍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국경에서 내륙까지 베트남 요새들은 몇 주 만에 하나씩 함락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1258년 2월 초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탈롱성이 급작스러운 폭풍 공격 끝에 적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국경을 넘은 지 열흘도 채 안 되어 성체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타이통의 지도하에 있던 전 조정과 전 흥다오의 군사적 정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수도를 사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성벽을 쌓거나 깊은 참호를 파지 않았으며 땅 한 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적에게 내어주듯 탈롱을 포기했습니다. 거대한 바둑판에서의 위험한 한 수였습니다. 1258년 수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쌀 한 톨도 빼앗기지 않았고 민간인 한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청야 전술에 따라 집들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농토는 버려졌고 교량과 수로는 파괴되었습니다. 몽골 군대가 발견한 것은 화염과 연기 속에 버려진 폐허 도시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베트남의 주력 부대는 체계적으로 후퇴하여 동북부 산악지대와 삼각주 하천, 험준한 중부 지역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꽉꺽투안, 전 꾸앙카이, 전 혀찌엇의 군대는 푸토, 담다오, 띵, 관, 띠꾸앙의 삼림지대에 배치되어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소규모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홍강, 꺼오강, 드엉강 유역을 따라 척후 부대들이 지속적으로 수송로와 부교를 공격하여 탈롱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강변 마을들은 정군의 물류 지원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적을 경멸하고 전쟁에서 빠른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했던 몽골군은 이제 끝없는 소모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은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대나무 숲, 모든 밀림, 모든 강둑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복을 입고 수제창을 든 농민들이 산과 숲속의 유령으로 변해 한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공포를 퍼뜨렸던 군대에게 수백 개의 작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까우강 지역에서 탈롱과 랑선을 잇는 길까지 몽골의 보급 호송대는 지방 민병대와 주민들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았습니다. 물류 체계가 붕괴되고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방의 무덥고 습한 기후와 질병들이 베트남인들의 동맹이 되어주었습니다. 말라리아, 설사병, 깨끗한 물 부족, 말먹이용 풀 부족으로 인해 수만 마리의 몽골 군마들이 진흙 속에 쓰러져 갔습니다.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대열은 흐트러졌습니다. 아무리 전투에 단련된 군대라도 피로감에는 맞설 수 없었습니다. 1258년 2월 초 탈롱을 점령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우량하타이는 철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입군은 조용히 서북쪽으로 후퇴하여 다강과 메콩강을 따라가다가 디엔비엠프를 돌아 쿤빙으로 돌아갔습니다. 퇴각하는 동안 그들은 게릴라들의 끊임없는 역습과 소규모 습격을 당했습니다. 1258년 승리 후 전 조정은 성급하게 승리를 자축하거나 무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교사절단을 원나라 궁정에 파견하여 온화한 말과 우호적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패배라는 단어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쿠빌라이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였습니다. 전 타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군이 물러가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재앙의 뿌리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나올까 두렵습니다. 그때 베트남인들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바둑판에서도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84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 베트남 정복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에서 라오카이를 통해 온 한 군대와 남쪽에서 바다를 통해 참파를 거쳐온 또 다른 군대, 이렇게 두 개의 원군이 베트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왕조는 신속하게 전국적 저항운동을 조직했습니다. 전 흥다오는 군사 전략을 전면 장악하고 조기에 군대를 배치해 싸우지 말고 적의 전력을 약화시킬 시간을 벌며 병력을 분산시켜 반격할 기회를 기다리자고 주장했습니다.
1284년 12월 토간이 이끄는 북군이 칠항 고개를 넘어 랑선에 진입했습니다. 그 사이 소도가 이끄는 남군은 참파강을 건너 응해안에 진입한 후 강을 따라 평야로 접근했습니다. 1285년 초 베트남 전투는 가장 긴박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 공격을 모두 막고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1285년 2월 원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탈롱에 진입했습니다. 정군은 모든 물자와 병력을 이끌고 수도에서 선제적으로 철수하여 텅 빈 도시만 남겼습니다.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의 힘을 끌어내어 지치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토가는 탈롱에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물자 공급을 안정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군대는 북쪽에서 오는 보급선과 차단되었고 남쪽의 소도와의 연락선은 게릴라 공격과 지속적인 차단에 직면했습니다. 전 왕조의 장군들은 각자 지휘권을 갖고 적의 보급로를 끊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 백성들의 봉기를 독려했습니다. 산에서 제방을 따라 강을 따라 평원을 가로질러 소규모 반군 집단들이 베트남을 거대한 비대칭 전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원나라 군대는 그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함투에서 소도가 파괴된 후 남부 군대는 거의 붕괴되었지만 남아있던 군대 중 일부는 소간과 합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북쪽 상류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1285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타켓에서 다시 매복을 당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흥엔 지역에 있는 큰 강 항구였으며 남북을 잇는 수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쩌꾸앙카이가 지휘하는 정군은 적극적으로 요격에 나서 강 양쪽에 수군을 배치하고 적의 배가 좁은 강으로 들어오면 매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화공, 노궁, 수중 말뚝 등이 퇴로를 차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도에 남은 군대는 모두 전멸당했습니다. 타켓의 함락으로 인해 토가는 남쪽에서 지원군을 받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함투, 증지영, 타켓에서 연이어 승리한 후 정군은 탈롱을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반격을 조직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전투 대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285년 6월 중순경 베트남 군대는 세 방향에서 수도에 대한 총공격을 조직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홍강을 건너고 서북쪽에서는 똘릭강을 따라 그리고 동북쪽에서는 숲을 지나며 탈환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토가는 이미 연이은 패배로 인해 당황한 상태였고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원군은 혼란 속에서 탈롱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이 승리는 수도를 탈환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주도권이 완전히 베트남에 넘어왔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토가는 반캡 기지로 철수했는데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285년 6월 말과 7월 초 정군은 반캡 주변의 식량 창고, 통신소, 보급소를 계속 공격하여 적군을 절망적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받자 토가는 라오카이를 통해 국경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서정연한 퇴각이 아니라 지옥 같은 탈출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원군은 울창한 숲과 높은 산, 위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고 베트남군의 매복 공격도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독화살, 숲의 함정, 지역 민병대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토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해서 독화살을 피하기 위해 구리관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극도의 굴욕적 장면이었죠. 병사들은 길에서 풀잎처럼 죽어갔습니다. 시체가 여러 겹으로 쌓여 피와 패배의 길을 남겼습니다. 1287년 쿠빌라이 칸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복을 위한 대규모 원정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침공이었습니다. 토간이 계속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두밍 지방에서 광선은 남관을 거쳐 라오카이를 지나 랑남팔라이 길을 따라 깊숙이 전진한 뒤 북부 중부 지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쪽에서는 아로이기 쭈앙띠엔꾸엔 방향으로 진군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오마르와 판즈가 이끄는 해군이 반항을 통해 상륙하여 하이지엉과 동찌우 지역에서 병력을 합치고 끼엔타이뚜 엉리하강 축을 따라 탈롱으로 직진했습니다.
1288년 1월 세 세력은 모두 잠나이꼴로아 지역에서 연합하여 수도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탈롱은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전 왕조는 모든 식량과 인력, 자원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조정 중심을 설립하지 못하고 국내 보급도 부족해지면서 토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원군은 끼엔지엉, 동찌우, 잠나이, 하이지엉 등 북부 삼각주 전역에 소규모 부대로 병력을 분산시켜 식량을 약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베트남군에게 황금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명장 쩐흥다오는 띠쫑뚱마크 지역의 기지에서 장군들에게 청야 전투 대형을 배치하고 동시에 기름얼룩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288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산악지대인 옌바이 지방에서 중부 설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북부 전역에 전투 준비가 된 병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병참 기지를 습격하고 식량을 구하러 가는 병력을 매복 공격했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상과 강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진할 수도 없었지만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쩡 꾸앙카이는 짬바나 난고개 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남쪽 방어선을 지휘했습니다. 전 혀쯔엇은 옌바이 뜨엉꾸앙 방어선을 지휘하여 서쪽에서 아로이기 침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합리적인 업무 분담과 전장의 연결은 전투 대형을 통한 전체 조직이 지능형 기계처럼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288년 초 디나이에서 12월 말에 반돈 해상에서 증반호가 지휘하는 식량 함대를 파괴한 후 유명한 장군 쩐깐즈는 신속하게 조정의 승리를 보고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침략 전역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광저우의 증반후 보급체계는 군수품과 식량, 장비를 실은 수백 척의 군함을 지휘하여 하이난 섬을 돌아 해안을 따라 반동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곳에서 베트남 수군은 여러 날 동안 숨어 있다가 함대가 암초가 있는 얕은 바다에 진입하는 순간을 노려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증반호는 목숨을 잃었고 식량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왕조의 반격 계획 전체가 포괄적인 진압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원군은 여전히 인적 자원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막다른 상황에 빠졌습니다. 1288년 3월 토가는 후퇴를 계획해야 했지만 후퇴 경로는 더 이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보병 부대는 랑선을 통해 후퇴하려고 했지만 니하로 흘러드는 똘리강 어귀 근처 홍강 동쪽 기슭에 있는 전략적 위치인 동바다오에서 맹렬히 차단당했습니다. 이곳에서 베트남군은 강 반대편과 울창한 숲 속에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방어진을 배치하고 매일 저격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토간의 보병대는 홍수철 중반에 식량이 부족하고 적의 방해를 받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1288년 그 사이 루카동찌우 지역에 주둔하던 원수군은 증반후의 패배 소식이 퍼지면서 더 이상 대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마르와 판즈는 철수하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닭강 지역에 남아있던 모든 군함을 모았습니다. 그 후 그곳에서 지하강을 따라 바즈엉으로 들어가 다한남 삼림하구를 따라 하롱만으로 가서 원나라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전적으로 쩐흥다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와 부투안, 팜나오, 무안꼬이 같은 장군들은 이전에 탄마이 해병과 룽와프, 쭈엉강 어기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현재의 흥원잉, 쯔엉끄 엔루키의 지역에 본부를 설립하여 박단강의 전체 물과 조수를 끝까지 통제했습니다. 끝에 철이 달린 날카로운 나무 말뚝 수천 개가 강바닥에 부채꼴 모양으로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말뚝밭의 위치는 수문학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조수의 밀물과 썰물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조수가 오르자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고요한 강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수가 빠지자 지옥이 나타났습니다. 쩐흥다오는 1288년 서력 4월 말경, 음력 4월 초순에 원 해군이 박단강으로 이동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수가 올라갔지만 전체 말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트남군은 산발적으로만 등장하여 마치 대결을 피하고 싶어하는 듯한 약함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마르가 주관적이 되어 그의 배들이 강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함대가 남찌우 게이트에서 룽와라프까지 박당 말뚝 구역에 진입했을 때 조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말뚝이 솟아올라 배의 바닥에 박히고 뒤집히며 충돌하면서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때 바이키엔에서 다뉴브강까지 맹위를 떨쳤던 몽골 해군은 이제 혼란에 빠져 지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쩐 흥다오는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강 양쪽에서 베트남군의 작은 이동식 보트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이 던져지고 화살이 쏘아지고 창이 강철 갑옷을 뚫었습니다. 몽골 원 함대는 산산이 조각나 핏빛 붉은 물 위에 흩어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말뚝을 치는 소리와 운명적인 전투의 비극적 음악 속에 적의 탈출을 외치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오마르는 살아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판즈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로잇도 사라졌습니다. 함대 전체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라오카이의 산악지방에 숨어있던 토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패배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군대의 잔당을 뒤에 남겨두고 스스로 숲을 통해 도망쳤으며 굴욕적인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1288년 원나라의 세 번째 원정은 원나라의 군사적 패배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침략 의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무적이라 불렸던 원정군은 지혜와 국민의 마음, 지형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작은 나라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박당 전투는 승리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침략받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패배 이후 쿠빌라이 칸은 다시는 남쪽으로 원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 제국은 반세기 이상 존속했지만 박당 중앙에 나무 말뚝이 꽂힌 순간부터 그 위신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억 속에서 1288년은 작은 강 하나가 영웅적인 군대 전체를 묻어버린 해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화도 깨뜨렸습니다. 몽골족을 이길 수 없다는 신화 말입니다. 그 승리는 아시아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조공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그 결과 원나라의 꿈을 산산조각 낸 두 차례의 가미카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자바와 동남아시아 왕국들에서 베트남 정신은 몽골 제국도 군대가 아닌 국가로서 싸우는 법을 안다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끝납니다.